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0 한탄강을 건너 다시 북한 땅으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을 건너 다시 북한 땅으로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6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0 한탄강을 건너 다시 북한 땅으로. 밤새 캄캄한 길을 걸어 새벽 3시경에야 38선 한탄강이 멀지 않는 어떤 주막에 들었다. 이 주막은 월남하는 사람에게는 남한 땅의 처음 집이고 월북하는 사람에게는 남한 땅 마지막 주막이다. 밤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 산중이라도 제법 법석된다. 이 주막에서 마침 월북하는 일행이 8명이나 되어 서로 은원들하고 동행하기로 하였다. 일행은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나 되어 한탄강으로 가는 신장로를 따라서 강가로 간다. 어둠 속에 남자나 여자나 홀랑 벗고 주막 주인이 말하는 한탄강 철교 동편에 북위 38도선이란 표지를 따라 건너편 강물이 제일 얕은 지점을 우리 일행은 건넌다. 여름이라 하여도 새벽 강물은 뼈마저 얼어버리는 것 같이 온 몸뚱아리가 차갑다. 강을 건널 무렵이다. 여자 일행의 어부나이가 갑자기 운다. 일행들은 서로 쉬쉬하며 어린애를 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두들 가슴을 졸이는 불안에서 울음의 방지를 경고하고 있으나 어린애는 일행의 공포심을 나물나라 산엽이 찢어지라 울기만 한다. 그러자 따발총 소리는 연속 강을 향하여 탄도를 그리며 새벽 정막 속을 슛슛 유성 같은 섬선이 번득거린다. 모두들 엎드려 어린애 울음과 멀리 핍복하며 흐트러진다. 그새 군화 소리가 부산하게 들리며 소련군의 금속성 소리가 새벽의 정적에 쟁쟁 선회한다. 다발총 소리가 또다시 가까이서 좁은 산엽을 그리고 나의 간을 찢는다. 어린애 울음은 사방에 반향하는 총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최후의 비평같이 터진다. 시야는 어느새 주위를 흐릿하게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밝아진다. 모두들 운명을 포기한 사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소련군에게 가까이 간다. 나는 혼자만 떨어져 있다가는 변을 더 보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소련군 앞으로 남과 같이 가까이 두 손 번쩍 들고 다가선다. 일행 중 38선을 무대로 남북 교역을 상습하는 여자 장사치가 몇몇이 끼어 있어 그 여자들은 벌거벗은 몸 그대로 소련군 3명의 턱바지에서 아양대며 귀에다 소곤거리더니 소련군을 끼고 쌍쌍이 숲속으로 사라진다. 한참 있다가 소련군만 눈알이 이글거리며 우리들 앞으로 온다. 일행의 몸수색을 한다.
소련군들은 저희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모조리 다와이, 우리말로는 무엇을 달라는 뜻이다 한다. 소련군은 나의 팔목시계를 보더니 다와이 한다. 나는 그 바람에 주워버렸다. 소련군들은 다와이로서 우리 일행에게서 만족한 재미를 보았는지 우리를 앞세우고 전곡으로 붙들고 간다. 우리 일행은 전곡의 소련군 파견소에 들어갔다. 철저한 조사를 시작한다. 공민증의 도민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월남한 이유를 파고든다. 더욱이 나의 포켓용 지도를 발견하고 이것을 빼앗으면서 엉뚱하게 꼬치꼬치 묻는다. 또한 다이아손이나 태풍자위의 나병약을 보고는 장시간 성가쉽게 묻는다. 나는 짜증나는 신경질의 마지막에는 다이아손이나 태풍자위를 그네들의 주시 아래 먹었다. 그네들 의심 많은 로스케 소련 사람들이 비로소 납득한 표정으로 나의 조사를 끝마친다. 우리들의 조사가 일단락을 지었는지 로스케들은 또다시 그네들의 앞제비의 보안소에 우리 일행을 인계한다. 보안소에서는 나에게 월남한 이유를 묻는다. 나는 서슴지 않고 이에 답한다. 내 말을 들은 보안소원은 펄펄 뛰면서 문둥이가 이런 데에 들어오는가? 놀란 소리가 당황하고 나를 욕하기 시작한다. 나는 자발적으로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보안대원은 북한에는 문둥이를 넘어올 수는 없으니 도로 남한으로 월남하라고 딱딱거리면서 나보고 어서 나가라고 고함친다. 나는 그 보안대원의 모욕을 받고 이를 갈며 성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굳어진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다시 쏘아보고 보안소를 나왔다. 뻐꾸기 우는 전곡길을 북으로 연천길은 죽음이 눈앞에 아물거리는 지옥의 길인 것 같고 발 한 자욱이 죽음과 더욱 굳어지는 것 같다. 무섭고 까마득한 불안에 초고한다. 죽음, 무엇이 겁날 거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아니, 나는 함흥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한다. 알이 있는 곳이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유일한 땅이 아니겠는가? 그 땅이 지옥이라도 좋다. 나는 알이 있는 데까지 죽어도 가야 한다라고 챕터 1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캄캄한 길을 걸어 새벽 3시경에야 38선 한탄강이 멀지 않는 어떤 주막에 들었다. 이 주막은 월남하는 사람에게는 남한 땅의 처음 집이고 월북하는 사람에게는 남한 땅 마지막 주막이다. 밤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 산중이라도 제법 법석된다. 이 주막에서 마침 월북하는 일행이 8명이나 되어 서로서로 의논들하고 동행하기로 하였다. 일행은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나 되어 한탄강으로 가는 신장로를 따라서 강가로 간다. 어둠 속에 남자나 여자나 홀랑 벗고 주막 주인이 말하는 한탄강 철교 동편에 북위 38도선이란 표지를 따라 건너편 강물이 제일 얕은 지점을 우리 일행은 건넌다 라고 챕터 110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월남 목적을 달성한 후 보고 싶고 그리운 아우와 사랑하는 연인 아를 향해 월북을 하기 위하여 밤새 캄캄한 길을 걸어 새벽 3시경에야 월경지역 주막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 주막은 월남하는 사람에게는 첫 집이고 월북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집이라고 하니 마치 국경 검문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월북하는 사람이 총 8명인데 남자는 3명이고 여자가 5명이라고 하네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월북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봅니다. 아마도 주막집 주인장이 가장 건너기 쉽고 안전한 코스를 알려주었나 봅니다. 여자나 남자나 홀랑 벗고 한탄강 철교의 동편에 있는 북위 38도선 표지를 따라 수심이 가장 얕은 지점을 찾아 건넜다고 하네요. 여기서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했던 이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1894년과 1903년 각각 중일러 일간의 한반도 분할 문제를 두고 열린 비밀회담에서 이미 거론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1일 미국의 국무부, 해군부, 육군부 3부 조정위원회는 그동안의 미 육군부 제안들을 바탕으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 남은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하는 38선 분할 초안을 기한했다고 합니다. 한탄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평강군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연천군을 지나 임진강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 따위를 팔고 나그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속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법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하게 떠들어대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새로 만든 큰 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 하여도 새벽 강물은 뼈마저 얼어버리는 것 같이 온 몸뚱아리가 차갑다. 강을 거진 건널 무렵이다. 여자 일행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운다. 일행들은 서로 쉬쉬하며 어린애를 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모두들 가슴을 졸이는 불안에서 울음의 방지를 경고하고 있으나 어린애는 일행의 공포심을 나 몰라라. 산엽이 찢어지라 울기만 한다. 그러자 따발총 소리는 연속 강을 향하여 탄도를 그리며 새벽 정막 속을 슛슛 유성 같은 섬선이 번뜩거린다. 모두들 엎드려 어린애 울음과 멀리 핍복하며 흐트러진다. 그새 분화소리가 부산하게 들리며 소련굴의 금속성 소리가 새벽의 정적에 쟁쟁선회한다. 다발총 소리가 또다시 가까이서 좁은 산엽을 그리고 나의 간을 찢는다. 어린애 울음은 사방에 반야하는 총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최후의 비평같이 터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한탄강을 건너는데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의 아이가 무척 어렸던가 봅니다. 여름이지만 물이 차가우니 아이가 기겁을 하고 무턱대고 울었겠지요. 그러자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며 지키고 있던 소련군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따발총을 쏘며 출동했던가 봅니다. 모두는 나지막하게 아기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지만 아기의 입막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 은폐하며 건넜지만 더더욱 가까이 분화 발소리는 들리고 일행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겠지요.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줌, 그런 뜻이 되겠고요. 조리는 했는데
조리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바짝 태워 안타깝게 초조해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산협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 있는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발총이라고 하는 것은 탄창이 뚜아리 모양으로 둥글납작한 소련제 경기관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탄도라고 하는 것은 발사된 탈환이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궤적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나 금속 물질의 입자나 조그마한 조각이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증발할 때 하늘에 나타나는 빗줄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섬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애국 단어로 번쩍일 섬자와 줄선자로 써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불빛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핏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애국 단어로 다그칠 핍자와 엎드릴 복자를 써서 반사적으로 급하게 몸을 엎드려 은폐하는 모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해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이나 비행기가 어떤 장소에서 둘레를 빙빙 돕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소련군의 움직임이 가까이 다가옴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애국단어로서 문맥으로 보아 최후에 발악하는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는 어느새 주위를 흐릿하게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밝아진다. 모두들 운명을 포기한 사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소련군에게 가까이 간다. 나는 혼자만 떨어져 있다가는 변을 더 보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소련군 앞으로 남과 같이 가까이 두 손 번쩍 들고 다가선다. 일행 중 38선을 무대로 남북 교역을 상습하는 여자 장사치가 몇몇이 끼어 있어 그 여자들은 벌거벗은 몸 그대로 소련군 3명의 턱바지에서 아양대며 귀에다 소근거리더니 소련군을 끼고 쌍쌍이 숲속으로 사라진다. 한참 있다가 소련군만 눈알이 이글거리며 우리들 앞으로 온다. 일행의 몸수색을 한다. 소련군들은 저희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모조리 다와이, 우리말로는 무엇을 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소련군은 나의 팔목 시계를 보더니 다와이 한다. 나는 그 바람에 주워버렸다. 소련군들은 다와이로서 우리 일행에게서 만족한 재미를 보았는지 우리를 앞세우고 전곡으로 붙들고 간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희미하게 동이 트려 하자 운명을 포기하고 소련군 앞으로 무저항의 표시로 두 손 번쩍 들고 다가가기에 하운도 더 큰 변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함께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여자 5명 중 3은 남북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가 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소련군에게 아양을 떨자 별도로 숲으로 사라졌다가 한참 후 소련군만 돌아와 소지품을 검사하며 소련군의 구미에 당기는 물건들은 다와이하면서 압수를 했는데 하운도 시계를 보더니 다와이하여 풀어줬다고 하네요. 소련군은 압수품에 만족했던지 근무지가 있는 전곡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점령군의 행포는 금품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가 빈번한 것을 어느 전쟁터에서건 무수히 목격되지요. 삶이 피폐해지는 전쟁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흐밋하게 했는데 흐미하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기에 분명하지 않고 어슴푸레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그 정체를 가려서 앓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재난 또는 뜻밖의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 장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늘 반복하여 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장사치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귀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무엇을 달라는 뜻의 소련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전국의 소련군 파견소에 들어갔다. 철저한 조사를 시작한다. 공민증, 남한에 도민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월남한 이유를 파고든다. 더욱이 나의 포켓용 지도를 발견하고 이것을 빼앗으면서 엉뚱하게 꼬치꼬치 묻는다. 또한 다이손이나 대풍자위의 나병약을 보고는 장시간 성가시게 묻는다. 나는 짜증나는 신경질에 마지막에는 다이아손이나 대풍자위를 그네들의 주시 아래 먹었다. 그네들 의심 많은 로스케 사람들이 비로소 납득한 표정으로 나의 조사를 끝마친다. 그네들의 조사가 일단락을 지었는지 로스케들은 또다시 그네들의 앞제비의 보안서에 우리 일행을 인계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전국에는 소련군의 파견소가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세세한 조사를 하였는데 하운에게도 품목 중에 포켓용 지도가 나오고 다이아손과 대풍자요가 나오자 더 성가시게 따지고 들자 하운은 다이아손과 대풍자요를 직접 먹음으로써 나환자용 약이란 것을 입증했던가 봅니다. 아마도 소련 사람들은 의심증이 많은 민족인가 봅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입증시키자 조사는 일단락되고 일행들을 소련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보안소에 인계를 하였다고 하네요. 더 악독한 북한 경찰에게 넘겼으니 얼마나 수모를 겪어야 할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전곡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연천군 남부에 위치한 읍으로서 연천군 전체 인구의 43.42%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원래 양주군 영근면이었다가 일제가 부군면 통폐합을 할 때 넘어왔다고 합니다. 1941년에 전곡면으로 개명되었으며 1985년 10월 1일에 읍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파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임무를 주어 임지로 보내어 머무는 장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17세 이상의 성인, 군인은 제외하고 성인에게 주어지는 증명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도 안에 사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어느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고 꿰매어서 물건이나 손을 넣도록 만든 주머니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가시게 했는데 들볶이거나 번거로워 괴롭고 귀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로스케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로스케가 되겠고 러시아어로는 루스키라고 할 수 있겠고 로마자라는 루스키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러시아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가 끝나 마무리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제비라고 하는 것은 앞잡이의 잘못된 표현으로 남에게 매여 그 밑에서 끝납을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계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서에서는 나에게 월남한 이유를 묻는다. 나는 서슴지 않고 이에 답한다. 내 말을 들은 보안서원은 펄펄 뛰면서 문둥이가 이런 데에 들어오는가? 놀란 소리가 당황하고 나를 욕하기 시작한다. 나는 자발적으로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보안대원은 북한에는 문둥이를 넘어올 수는 없으니 도로 남한으로 월남하라고 딱딱거리면서 나보고 어서 나가라고 고함친다. 나는 그 보안대원의 모욕을 받고 이를 갈며 성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굳어진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다시 쏘아보고 보안서를 나왔다. 뻐꾸기 우는 전곡길을 북으로 연천길은 죽음이 눈앞에 아물거리는 지옥의 길인 것 같고 발 한 자욱이 죽음과 더욱 굳어지는 것 같다. 무섭고 까마득한 불안에 초고한다. 죽음, 무엇이 겁날 거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아니, 나는 함흥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한다. 알이 있는 곳이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유일한 땅이 아니겠는가? 그 땅이 지옥이라도 좋다. 나는 알이 있는 데까지 죽어도 가야 한다. 라고 챕터 11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보안소에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나병 환자가 먹는 약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문둥이가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느냐며 펄펄 뛰면서 당장 남한으로 가라고 야단을 치기에 한참을 그 보안대원을 쏘아보다가 뛰쳐나와 연천 쪽으로 무조건 걸었다고 하네요. 하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사랑하는 연인 알의 곁이라고 생각하고 혹 죽음의 기대라도 마다 않고 함흥까지는 가야 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곧 사랑의 힘이겠지요. 그리고 차표가 생사를 모르는 아우도 걱정이 되었겠지요. 이 험난한 고행길을 지켜보시지요. 여기서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딱딱거리면서 라고 했는데 땡땡거리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콧대를 세우고 으스대며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애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겨 욕되게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최북단 중앙에 있는 군으로서 군사 분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전방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까마득한 했는데 아주 멀어서 아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초고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동부 중앙에 있는 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했는데 오직 그 하나만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3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1 신격화된 김일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